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로마 가톨릭 중국을 간보다 본세미나 시작합니다.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로마 가톨릭 중국을 간보다 편 시작됐습니다. 메인 세미나죠. 예. 메인 세미나 어마어마합니다. 메인 세미나 편에 저희가 지난번까지 했던 걸 잠깐 되짚어보면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중국이 아니지 한국에 도마가 왔느냐, 정말 도마가 왔을까를 가지고 성숙한 논의 끝에 모르겠다로 결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경교편이죠. 네스토리오스 학파가 한국에 왔느냐, 중국부터 한국까지 훑어내려왔습니다. 몽골 가서 야리가온 보고 왔느냐, 이것도 모르겠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한국에까지 오기까지 기독교가 중국을 주로 거쳐서 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당시 비단길. 네, 예, 실크로드 때문에. 실크로드가 동서양의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소통 경로였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기독교사를 이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그 방송을 통해서 네. 아시아 기독교사를 중국도 아니고 아시아. 예. 그 집중해서 세미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서방의 기독교가 전해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루트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이게 내용이 좀 낯설기도 하고 아직도 많은 연구의 과제들이 있지만 네. 우리가 한번 네. 그 중간 꼭 넘어가야 될 과제로서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요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오늘 말씀해 주실 거에 대해서. 아, 예, 그렇죠. 이제 결국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까지는 이단자들의 노크 비정통. 예, 노크 비정통. 노크 기순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예. 비정통들이 예. 그렇죠. 비주류들이 코알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예. 예. 비정통 비주류 이단아들이 그렇죠. 이렇게 이단과의 접속사 예. 비주류와의 소통사였다면은 네. 이제 오늘 주인공은 네. 명실상부 정통입니다. 정통. 주류. 네, 주류. 이제 네. 주류가 드디어 네. 어떻게 이 중국과 이 몽골을 비롯한 이 아시아 극동의 대륙과 교섭하고 소통했는가. 이제 그거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네스토리오스파나 도마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네. 가톨릭. 가톨릭. 네. 가톨릭입니까? 카톨릭입니까? 저는 그냥 이제 그 한국 천주교가 네. 가톨릭이라고 쓰니까 네. 저도 웬만하면 모든 그 지필이라든가 예. 문서 작성에서 가톨릭이라고 쓰는데 네. 엄밀히 의미에서 카톨릭이죠. 그렇죠. 여기 음모론 제기하셨잖아요. 예. 음모론. 왜냐하면은 그 전국 대학 명단 쭉 보면은 원래 감리교 신학대학이 맨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가천대가 더 앞에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 감리교 신학대학 앞에 예. 가톨릭 대학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음모론을 예, 제기합니다. 예. 예. 한국 천주교회가 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네. 결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의 공식 명칭을 네. 가톨릭으로 하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 솔직히 원어 발음하고는 거리가 있죠. 네.
한국식으로 하자, 그 순화해서 하자 이랬으면 차라리 가도릭 그렇죠. 가도릭으로 갔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네. 근데 네.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르면 가톨릭이 맞아요. 가톨릭이 맞다고요? 국립국어원의 그 기준. 그럼 국립국어원도 매수가 됐다. 그것까지는 잘 아니 모르겠어요. 그 예. 왜요? C로 시작되는데 가가 예, 맞아요? 그 초성에 센 발음을 안 쓰는 게 그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방식이에요. 아,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토기요마사 같은 경우에도 카토 뭐 이렇게 쓰는 아니, 그런 식으로 경우도 따지면 있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BUSAN이었는데 PUSAN으로 바뀌었어요. 부산 이렇게. 아닌가? 거꾸로 됐나요?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아, 옛날에 제가 P였다가 짧아서. 요즘 예, B로. 그렇네. B로 바뀌었구나. 옛날에 우리 동해 씨도 네. T로 T로 시작해요. 시작했죠. 통해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DONG입니다. 그럼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네. 개인적으로는 네네. 기왕 부드럽게 하려면 네. 맨 앞자만 바꾸지 말고 네. 다 뒤까지 바꿔서 가도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캐나다를 캐나다라 그러지 개나다라 그러지 않잖아요. 가나다는 있어요. 가나다. 아 그러나요? 그러게요. 또 캐나다는 왜 캐나다지? 그렇죠. 네. 자, 정통 역사 방송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사족이었고요. 네. 예. 아, 이거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중요해요? 네, 그렇죠. 고유명사 문제인데. 아, 진짜? 아, 알았어요. 음모를 일잖아요. 우리 감리교 같은 거 메소디스트를 감리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네. 메소디즘을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맞죠. 예. 감리라는 말 자체가 이게 네. 감독한다는 뜻인데 네. 이게 감리교 정체성을 다 안 담아내거든요. 네. 근데 이 가톨릭은 음. 그냥 가톨릭 이래놓고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감리교처럼 네. 가도릭 해서 한자로 좋은 뜻을 조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진교라 그래요. 대진교, 천주교예요. 예, 아니, 천주교가 있죠. 근데 천주교가 천주교라는 있구나. 말은 중국에서 온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또 봐야겠네. 자, 지금 저희들이 나눈 얘기는 그냥 개신교 목사 입장에서 나눈 얘기니까 아, 너무 우리 천주교라든가 예, 천주교 분들이 듣고 네. 노하거나 그렇지 마시길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요. 개요 설명.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 11세기, 13세기에 예. 이르러서 이제 중국의 네. 이제 그 오랑캐죠. 오랑캐. 오랑캐였던 저 북방의 몽골 세력이 네.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중동 지역과 네. 서방 세계까지 네.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네. 결국은 서방 세계가 이제 오랑캐 하면 그럼 중국 몽골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한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몽고도 저쪽 북방의 오랑캐 일부겠죠. 우리나라도 오랑캐였잖아요. 동미족. 그러니까요. 예. 몽골이나 저기 말갈, 네, 족속. 저 후금 네. 뭐 이런 거 다 오랑캐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중국 그 한족의 입장에서 봤을 땐 비정통 비주류가 중국을 접수한 그런 시절이 바로 이때 13세기 원나라와 원나라 이전에 네. 몽골의 세력이 확장되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바로 이 시기에 네. 결국은 아시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네. 서방 세계가 네네. 아시아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는 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실크로드 때문에. 실크로드도 있었고 네네. 실제로 그 유럽의 기사들도 군사력이 세고 그다음에 저 이란이라든가 저 중동의 네. 그 모슬렘 그 군대들도 반달 그 칼 있잖아요. 네, 굉장히 군사력이 셉니다. 근데 이 몽고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왜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네. 용기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용기는 기본이고 아니 그거 있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은 미친 놈한테 못 이긴다고. 그 미친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 네. 몽골이에서 저 중동의 그 강력한 이슬람 군대와 그다음에 서방의 그 기사들을 네.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육포와
쪼랑말입니다. 아, 육포. 먹는 육포 얘기하시는 거죠? 식량, 군량. 이 몽고 군대는요. 네. 이 몽고 군대가 이게 여기 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리브루크가 걸어서 그 몽고의 수도까지 갔는데 거리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000km에 해당합니다. 8,000km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걸어갔다고요? 말을 달리면서 말 타고. 동네마다 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딱 방화, 사륙과 그다음에 그 지배의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서진하는 거죠. 근데 이 몽고 사람들이 체구도 작고 몽고 사람들이 타는 말도요 체구가 작습니다. 근데 되게 빨라. 아,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뛰면서 네. 뭘 어떻게 먹어요? 농사도 안 짓고 계속 뛰는데. 근데 뭘로 먹고 살았냐? 바로 육포입니다. 말을 달릴 때 뒤에다 말을 2-3마리씩 붙여서 달리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저쪽 한 도시를 함락하면 그 도시의 양이라든가 뭐 말 같은 것들 바로 잡아서 바로 말리고. 잡아서 말리고, 안 상하게. 이 몽골 군대가 뛸 때 네. 옆에다가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얇게 포를 뜬 그 포들을 주렁주렁 달고 뛴대요. 그럼 막 달리면서 이게 마르는 거야. 효과적인데, 그거? 예. 그러니까 가서 네. 한 도시를 접수를 하면 네. 식량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뭐라 그래 가공이 돼요. 그니까요. 가공이 되고 건조하잖아, 또 기후도.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계속 식량에 대한 걱정 없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의 원정을 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병참 라인이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고급 따라 나오네. 예. 예. 그래서 그 전방까지 식량 운송하고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네. 시간도 걸리고 그 사이에 식량이 변질되거나 상황, 병참 예, 라인을 예. 그 적군이 치고 들어오면 그쵸. 망하는데 이제 몽골군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승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나폴레옹도 그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통조림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나폴레옹이 통조림을 만들었나요? 근데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패퇴한 이유도 통조림이야. 왜죠? 왜냐하면 통조림이 그때는 그 납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네.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군인들이 죽었구나. 중금속 중독이 돼가지고 예. 실제로 제가 다큐멘터리 어디서 봤는데 예. 그 러시아에서 그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근데 모스크바를 점령했는데 이 왕이 짜르가 짜르. 나와가지고 상북선을 했는데 짜르가 도망갔어.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날씨는 추워져. 근데 이제 그 병사들은 이미 중금속에 중독돼 있어서 네. 기력이 점점 쇠해져 있었던 네.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식량 문제를 네. 해결하면 군대의 그 뭐라고 할까요? 기동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예. 게다가 채식과 곡식 위주로 식단을 해온 사람들은 네. 고기만 일주일 내내 먹으라 그러면 미쳐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라서 네. 고기가 주식이야. 일주일 내내 고기만 먹어도 괜찮아. 그런 어떤 체질 김어준 같은.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네. 원거리로 항해를 하면서 각 지역을 약탈하고 세력을 떨쳤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 바이킹도 비슷한 캐릭터예요. 아. 바이킹의 그 비슷한 병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식량. 히든 카드가 있었어요. 아.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바다니까. 그러니까 대구 저 네덜란드나 이 대서양 연안에서 잡힌 정어리 같은 기름기가 많거든요. 근데 대서양 원양에서 잡히는 큰 대구. 대구는요 정어리나 꽁치, 고등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특징이 있습니다. 예. 뭐 크잖아요, 일단. 크고 예. 그다음에 정어리나 꽁치나 네. 고등어는 뭐예요? 통조림이죠. 네. 근데 대구는 뭐예요? 생대구죠. 생대구. 우리 뭐 자주 먹죠. 대구 뒤에 딱 들어가는 대구 거. 볼찜. 대구포. 대구포. 아, 대구포. 지금 우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당신이랑 그런 대구포를 자주 먹나요? 칭기스칸은 네. 육포로 승부를 걸었고 예. 바이킹은 대구포로 승부.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려면 음식을 말려라. 그러니까 그 독특한 그 가공 기술과 네. 어떤 유통 기술을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바이킹도 연안을 다니면서 집 떠나가지고 막 반년씩 돌아다니는데 네. 다니면서 대구를 잡는 거지. 아. 잡는 족족 말려. 배에서 말려. 음. 그래서 먹어. 그리고 저쪽 가서 또 잡아서 먹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대구포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주식이 대구야. 예. 이게 바이킹의 그 원거리 활약이 가능했던 것도 대구포다. 그래서 미국이 우주 개발을 좌지우지하는군요. 네. 미국의 독특한 그 우주 알약 식량 때문에. 나사에서 만든 네, 거예요. 나사에서 만든. 그거 되게 좋대요, 진짜. 저는 그냥 옥대. 군대 있을 때 전투 식량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우리 전투 식량은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중독으로. 카투사 예. 전투식량 진짜 맛있잖아요. 못 먹어봤어요. 카투사 갔다 왔어요? 아, 저 형이 카투사라서 어. 보여줬는데 네. 그 보여주기만 하고 먹게는 예, 안 했어요. 예, 그 뭐지? 나쁘네, 물, 형이. 물 넣고 예. 뭐 나무 막대기 같은 걸 넣으면 물이 끓어요. 네. 그래서 익혀 먹고 막 확 땡기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육포.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쪼랑말이라며. 쪼랑말을 비롯해서 활입니다. 활. 바로 그 최종병기 활. 예, 최종병기 활이죠. 예. 근데 요 얘기만 하고 이거는 교회사하고 관계없지만 흥미롭잖아요. 교회사만 안 되면 다음에 합시다. 뭐냐 재밌네. 서양의 기사들은요. 네. 긴 활을 써요. 그 로빈 후 시스템. 예. 맞아요. 양궁이죠. 양궁, 예, 맞아요. 양궁. 양궁은 이 커. 활이 크고 예. 길잖아요. 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뛰어다니면서 쏠 수가 없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못 써. 단궁이죠. 그러니까 그 서식지. 서양은 기사들이 말 타고 다니는 그 기마 기사들이 있고 그렇죠. 창. 궁수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창문. 그래가지고 뒤에서 후방에서 활을 쏴주고 네. 앞에 기사들이 말 타고 뛰면서 싸우는 거죠. 이런 구조인데 이 몽골 군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달리면서 쏴. 맞아, 말 타고. 근데 다니면서. 어떻게 쏘느냐? 이 유럽하고 실제 전투를 할 때 몽골이 구사했던 전술인데 이렇게 서양 그 군대들을 약을 올려요. 약을 올려서 이쪽으로 데리고 와요. 자기네 진영으로 데리고 오면 예. 얘네들이 하객진. 네, 얘네들이 쫓아오잖아. 예. 기사들이 말 타고 쫓아오면 예. 막 도망가는 척하다가 일제히 우리 그 고구려 고분 그림에 보면은 네. 말 타고 할 수. 그 고분 그림에 말 타고 활 쏘는 장면 나오죠. 예, 네. 뒤로 돌아. 근데 어떻게 쏘냐면은 뒤로 돌아서. 호랑이를 쫓으면서 앞으로 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네. 호랑이를 진짜네. 쏘는. 뒤를 보고 쏘죠. 예. 예. 근데 이 몽골 군대가 그 기술을 구사했죠. 그러니까 서양 그 기사단들이 쫓아오면 예. 막 도망가는 척 가다가 어. 말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뒤로 돌아서요. 갑자기 쏴. 그러면서 막 쏴요. 화살을 쏴.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기는 줄 알고 신나가서 쫓아오던 기사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활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주 작은 책으로 신속하게 또 활이 작아요. 활이 작아서 이렇게 말 위에 휴대성도 승탑한 좋고. 상태에서 그 얼마나 그 요동이 심합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도 이렇게 서양 기마병들은 활이 없으니까 창 장창병들이 들고 쫓아오는 거죠. 창 닿는 데까지 와야 되잖아. 칼이나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찌르려고 하는데 화살이 날라. 네. 갑자기 우리가 꽁무니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휙 돌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막 쏴대니까 얼마나 놀래. 뭐 혹시 그런 기술을 동이족한테 배웠다는 뭐 이런 거 근데 없습니까? 그거예요. 있어요. 음모론 또 투 나옵니다. 아니 우리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이미 박해일 그렇죠. 옹께서 예, 다 맞아요. 증명해 보였듯이 커브 활 나왔잖아요. 커브 활. 몽골의 활보다도 네. 사거리가 훨씬 길어요. 우리 고려 활이. 아. 그래서 몽골이 활은 자신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국기거든요. 네. 근데 몽골 사람들도 고려의 활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의 활입니다. 아 박해일 때 인정한 건가요? 그 이제 그 병자호란 때인데 예. 어쨌든 그 조선의 활이 네. 그 재료가 훨씬 더 그 탄성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조직이 몽골에서 생산되는 조직보다 훨씬 더 강한 재질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일단 쏘면은 정확도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도 사거리 얘기 나죠. 네. 그 기사들이 가까이 와야 전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활로 그 서양의 군대를 제압했듯이 우리 조선과 이 고려의 활이 몽골의 활보다 훨씬 더 사거리가 멀기 때문에 멀리서 여러 명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까이 와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 한 방은 아니고 그냥 한 멀리서 여러 명을 멀리서 여러 명을 그렇죠. 그러니까 원샷 소총수들이 오는데 네. 스나이퍼들이 스나이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저격병이라 그러네. 네. 저격수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군대로 다수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최종병기 고려 활이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싶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궁금한 거예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인데 그러면은 그 유럽에 요 얘기 하고 가죠. 잠깐만. 자, 우리 기독교사 토파복입니다. 아십시오. 아 이거 문화상적인 얘기. 아니 우리 듣는 분들이 착각할까봐. 예. 무슨 저기 군사 역사, 예. 전쟁의 역사. 아유 기독교 다음에 해도 돼. 십자군이라든가 전쟁이 없어요. 중세 그러니까요. 유럽이 그 예를 들면 그냥 아예 진지전을 하면 안 됐나요? 왜냐면 그 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견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 올려도 안 쫓아나가고. 아니 약 올리는 게 정말 열받아. 쫓겨난 애들, 조그만한 애들이잖아요. 말 타고 깔짝깔짝 활도 코딱지만 하고 나가면 잡을 수 있고 아, 좀 이런 느낌이 얕봤나? 들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거 하고 다니는 꼬라지도 다 그지 그래서 같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얕잡았을 텐데 막강한 그 스피드와 기술 그것에 막 나가 떨어지는 군대들을 보면서 이 동유럽 지역을 헝가리라든가 이런 체코 지역까지 다 밀고 들어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까지 얼마나 왔습니까? 얼마나 그 위협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기독교 세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헝가리에 가면은 헝가리 사람들 중에 외모가 동양인의 맞아요. 외모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언어 구조나 이런 풍습이 비슷해요. 헝가리 가면 그런 몽골의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몽골 군이 너무 빨랐대요. 빨랐다. 예, 너무 빨라서 저쪽에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제 그럼 우리한테 오겠네라고 생각하면 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수비전을 할 마땅한 준비를 하기 준비도 하기 전에 예. 어디가 함락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준비하자라고 하면 벌써 와서 네. 들어와 있구나 성문 안에. 누군가가 말 타고 막 소식을 가르쳐주고 올 때 걔네들도 같이 같이 오고 따라오는군요. 예. 와 무섭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파죽지서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 각계적으로. 서방 세계는 극도의 위협감을 느꼈을 거고 정보도 없고 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제 애들이 막 이 들어오고. 몽골 세력과의 화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교 사절 외교전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펴야 되겠다라는 필요에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몽고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 교수님이 생각나지 아니할 수 없는 밤입니다. 예. 오늘 제가 그분한테 당신 출연하게 됐어 이렇게 남겼더니 내가 왜요 이렇게 남겼더라고. 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설이 길었는데 네. 어쨌든 몽골이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세력 확장이 가능했을까? 네.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얘기가 길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까먹었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 차원에서 네. 이제 서방의 기독교 유럽 네네. 세계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사절단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1245년 네. 리옹에서 개최된 공의회 네. 결정에 따라서 교황의 정권 대사가 몽골로 이제 파견이 되게 됩니다. 원나라로 파견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때 원나라가 아직 아닙니다. 원나라가 아직 아니고 예. 13세기는 13세기잖아요. 네, 1245년. 네. 13세기에 그때 이제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입니다. 제자고 프란체스코회의 창립 멤버였던 카르피니. 카르피니가 사절단으로 리옹을 1245년 4월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야리가운 무슨 네스트리오스 뭐 이런 얘기하다가 프란치스코 막 카르티니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카르피니. 카르피니예요? 티니 아니에요? 카르피니입니다. 어쨌든 발음하기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네, 무슨 시계 메이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까르띠 좀 편안하긴 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몽골에 함락돼 가면서 파괴돼가는 기독교 세계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제 달래느라고 적당히 하십시오 이러고
사절단을 보낸 거죠. 적당히 하십시오. 누가 교황이 교황이 예. 이교도의 그러니까 보면은 이 유럽인들이 가졌던 그 공포심이 얼마나 심했을까 제가 네. 느꼈던 장면이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있어요. 예, 맞아요. 다 알죠. 그걸 뭐 특별히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네. 3편인가요? 그러면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오크족이 나오는데 예. 갑자기 오크족에 합세한 이교도 군대들이 막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듯한 흑인 군대. 막 그다음에 코끼리를 막 그 타고, 공포. 예, 코끼리 타고 오는 아프리카인들, 아랍인들 등장하는데 거기에 약간 그 동양인들도 영화에 등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는 철저히 백인 중심의 서구의 세계관을 담아낸 영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오크족을 비롯한 그 척결 대상, 그 공포의 대상이 바로 이 동양적인 이미지도 표현이 되는 걸 보면 이 몽고의 그 공포심이 얼마나 유럽 세계 안에 근저에 깔려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화는 저기 300에서도 나타나잖아요. 300은 제가 안 봤어요. 300 안 봤어요. 스파르타! 네, 거기에 나오는 300명을 감싸는 그 페르시아 제국들이 오면서 온갖 닌자도 나오고요. 닌자도 나와요? 300에? 닌자의 그 복장 비슷하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양적인 모습이 나오죠. 네. 꼭 좀 보세요. 네. 좀 문화적인 소양이 좀. 그거는 제가 또 볼 기회가 없어요. 네. 그 한편으로는 서방 세계가 네. 십자군 전쟁을 계속 벌였는데 네네. 그 이슬람을 못 이겼잖아요. 네네. 그리고 성지도 탈환도 못하고 네. 이랬는데 그거를 몽골군은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란하고 이런 데가 다 네.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통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랄까 성지를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데 네. 몽골군은 다니고 싶으면 다녀라. 몽골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으로 좀 고마움도 있었대요. 그 누구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박용규 책에 보면 예. 고마움을 표현하는 한편으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예. 예, 이제 그거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고마웠는지. 네,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정확하게 읽으면 교황은 한편으로는 고마움의 표시로 다른 한편으로는 차제의 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일환으로 성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여 성지 순례의 자유를 획득해준 몽고와 징기스칸에게 사절단을 파송하기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래도 네. 좀 됐지만 그래도 최근에 저술된 그 한국 교회사 통사인데 어떤 자료를 보고 그 근거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아무튼 뭐 그런 정황은 각주는 없어요. 네, 그런 정황은 각주가 없구나. 예, 그런 정황은 이해는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군사적으로는 방어하거나 또는 뭐 아예 이길 수도 없는 적이라고 한다면 네. 외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평화를 모색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 카르피니가 이제 교황 사절로 이제 몽골을 방문했을 때 때마침 새 왕이 이 정종입니다. 정종이 즉위식을 가질 때였대요. 그러니까 국가 경사일에 맞춰 가서 교황 친서를 전달하고 네. 이제 상호간에 우호를 다짐하는 그런 어떤 친서를 받아서 유럽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기독교를 포교한다든가 뭐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 교황이 몽골의 황제에게 사절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와 그 동양 세계의 만남이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 이때 그 카르피니가 이제 몽고의 역사라는 책을 또 저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저술에서 네. 그 몽고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네. 네스토리우스 파의 신앙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서방 세계에 알립니다. 그래요. 그 경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경교 이후에 야리가온. 예. 그러니까 야리가온 나오고 200년 만에 망했잖아요. 네. 그 경교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나라에서 이렇게 소멸됐다고 여겨졌던 이 경규의 분파들이 네. 이제
지하 교회로 숨어들었다가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초지를 얻기 위해서 박목장을 획득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한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확장했을까? 근데 굉장히 주요 8,000km라면서 8,000km. 주요 관심사가 그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을 먹이려고. 아무튼 그러니까 몽고의 영토의 확장의 관심은 네. 자신들의 생활 기반인 이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어떤 방대한 그 목축지를 획득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그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열등했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는 되게 개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스트리우스나 이런 지하에 숨어 있던 종교 세력들이 네. 다시금 고개를 쳐들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여기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목이 간복인데 네. 중국 간을 본 게 아니라 중국한테 간이 봐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예. 예. 그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간을 내준 것이 간을 내주고 그렇죠.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됐네. 예. 막상 보니까 그렇네요. 예. 얘기 제목이- 들어보니까 그렇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로만 카톨릭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로만 카톨릭에서 이렇게 뭐 선교사를 파견하거나 그런 게 아니네. 시초가 아니라 이제 아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외교적이고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이고 어떤 그런 국방의 외교적인 목적이 강했죠. 마치 딸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화친의 그 조약을 위해서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뭘 딸을 아니 무섭게 막 오는데 우리보다 큰 나라에 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게 하니까 옛날에는 막 정략 결혼 맺듯이 네. 그런 마음으로 사절을 보내고 하면서 우리 너무 니네 하지 마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솔직히 말해서 몽골가 그렇게 안 들어왔으면 네. 아예 관심도 안 가졌을 거고. 네. 그 당시 그 지중해 세계 관점에서는 네. 몽골은 세계가 아니잖아요. 지도에도 안 나오는. 네. 지도에도 없고 자신들의 그 지중해 세계가 세계 전부였는데 네. 그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는 온전한 세계가 해성 같은 외부의 운석 같은 존재에 의해서 지금 파괴되는 상황이니까 영화 아마겟돈처럼 그 운석을 향해서 올라가는 보낸 거고. 네. 영화 아마겟돈 보셨어요? 네. 봤죠. 거기 당연히. 보면은 문화적 소양. 그 브루스 윌리스가 예. 거기 운석으로 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예. 못 지구를 나오잖아요. 구하기 위해서. 예. 그 카르피니가 거의 브루스 윌리스 됐네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 간 건 아니란 얘기지 나는. 네, 그런 거죠. 손 박사님 맞습니까? 가기 싫었겠죠. 네. 뭐지? 문규현 신부님 아시죠? 예, 문규현. 문규현 신부님이 북한 가가지고 네.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네. 그분 성함이 뭐죠? 그 통일의 꽃이라 불렸던 여대생 임수영? 임수경? 임수경. 데리러 갔 임수영이란다 임수경. 데리러 갔잖아요. 예. 그때 문정현 신부님이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네. 대표급이셨대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누가 갈까? 내가 아무도 가기가 싫은 거죠. 무서우니까. 음. 그래서 고르다가 할 수 없이 동생한 부른 거예요. 야, 네가 가야겠다.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자기도 무서워 가기 싫지만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대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사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와 그래서 속으로 이 나쁜 놈들 지 안 간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아마 카르피니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니 우리 코알라님 인문학적 소양에 비춰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선교적 사명을 띠고 온 팀들은 도마랑 네스트리우스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르며 정통을 자처하던 이 로만 카톨릭이 네. 이렇게 비굴하게 그러니까 뭔가 복음과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도마 1파와 이 네스토리오스파는 이렇게 중국까지 왔는데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죠 이거. 아니 뭐 나 자꾸 불안해지고 있어. 아니 네. 그 배경적인 구조는 분명하고요. 네. 하지만 카르핀이 내면 세계까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선의로 왔겠지. 그가 선의로 그렇죠. 정말 선교적 열정을 네. 일말은 가지고 네. 출발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땀나네 진짜 또. 아무튼 지금 한국교회에서 통사들 네. 3번 대표된 게 다
일단 서방 진출을 막는 게 가장 큰 목표였지만 네. 가능하다면 선교도 하고 싶어했다라는 언급들은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카르피니가 이제 가는 게 1245년이고 네. 그로부터 8년 후에 네. 이제 같은 프란체스코 회에 리부르크가 이제 가거든요. 리브르크. 네, 리부르크가 가는데 네. 요때는 지금 손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약간 선교의 적극적 모색도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르피니 때까지만 해도 벌벌 네. 떨면서 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가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이런 마음이.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 되게 잘해줘. 뭐 사랑으로. 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8년쯤 네. 지나면은 네. 좀 친서도 갖고 황제와 교황의 네. 서로 우호 관계에 대한 신뢰 관계도 구축이 됐고 이제 이 와중에 네. 리부르크는 이제 가게 되는데 리부르크는 리브르크는 언제입니까? 시기로 따지면. 1253년인데 얼마 차이 안 나네요. 8년 차이라 그러죠. 예, 8년 차이. 근데 리부르크 같은 경우는 저기 교황의 파송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리부르크는 원래 그 프랑스 왕하고 같이 네. 그 이제 성지를 보러 갑니다. 프랑스 왕이랑 간다고요? 예, 루이 9세랑 어디까지 하는데요? 성지 그 예루살렘이요? 기독교 성지 성지를 그쪽을 갔다가 같이 보러 갔다가 예. 프랑스 왕인 루이 9세가 네. 야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때 얼마나 멀어요. 프랑스에서 성지까지 왔어. 짜증나지. 야, 네.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네. 너 원나라까지 갔다 와라. 아니 잠깐만. 중동 갔다고 지금 몽골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네. 네가 가서 네. 좀 거기 그 칭기즈칸 좀 아니, 칭기즈칸은 아니죠. 칸, 칸을 좀 만나고 예. 와라. 아. 그래서 좀 뭔가 좀 잘 얘기 좀 말 좀 터고 와라. 음. 이렇게 명을 받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가게 되는 동기라든가 루트가 좀 다릅니다. 잠깐만요. 그럼 리브루크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프란체스코의 수사예요. 그냥 수사? 예. 뭐 대수사나 뭐 이런 사람 아니고? 뭐 직책? 그 직책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힘이 그래도 좀 뭐 힘이 있으니까 루이 9세랑 놀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왕실의 신망을 받는 지도급의 간신? 카톨릭은 사제들이 있잖아요. 네. 사제들은 교구를 담당하는 거죠.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거. 사제들은 네. 교구를 담당하는 건데 예. 수도회는 네. 그 로마 교황청에서 인준을 해주는 사조직이에요. 아 사조직이요. 또 사조직이라면 또 기분 나쁘시나? 그러니까 사적 조직.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처음엔 비공식적이에요. 프란체스코가 탁발 수도 행위를 하면서 네. 그의 그 추종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처음엔 사조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황 앞에 가서 인준을 받죠. 너희들을 우리 교황청이 인정하는 거룩한 회로 인정한다. 이렇게 인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도미니칸이라든가 뭐 까르멜이라든가 나중에 예수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의 정규 직제의 논외로 별정 조직으로서 인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부가 아니죠. 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수사들이 주로 수도회가 주로 하는 일들은 교육이라든가 학문 연구, 봉사 활동, 그러니까 사회 봉사 활동, 복지, 그다음에 선교 이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그러면 됩니다. 신부들이 볼 때 수사의 입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한급으로 보나요? 그래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 이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수사-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기 그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를 가서 네. 거기 원장 수사님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네.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혀 달라요. 캐릭터가 달라요. 신부하고 수사는
사제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구도자의 길을 가기로 서원한 사람이에요. 평신도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신부 중에서도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노 점수의 깨달음을 따라. 그러니까 그 교구 활동을 하든 사목 활동을 하든 사제들도 네. 수도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평신도들 중에서도 수사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그 안에 독특한 수도 전통과 규칙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 기도원 원장님 뭐 이런 걸로 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줘야지 너무 어렵다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네. 이런 수도회가 네. 이제 그 왕실하고도 이렇게 신분을 맺으면 이제 이렇게 왕실과 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루이 9세의 신임을 얻고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갔다가 이제 루이 9세가 참 미치겠다. 못 알아줘 갔다 와.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말 타고 맞췄다고 하실까요, 이 사람? 지금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예. 이 대장정이 8,000km예요. 갔다 오는 게 예. 4,000km네요. 예, 8,000km. 예. 8,000km. 가는데 8,000km. 가는데 8,000km. 예, 가는데 16,000km를 갔다고. 예. 아. 저는 이제 중국의 예수의 수도사들만 수사만 온 줄 알았더니 이게 프란시스코에서도 오히려 더 먼저 이렇게 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선교적 열망과 오로지 순수한 선교적 동기가 아니죠. 이것도 또 선의가 아니야. 예. 아니 선의가 있겠지. 요때 그 카르핀이나 르베르크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이 더 우선시 됐던. 그럼 아까 카르피는 교황님이 보내놓고 루브르크는 그 루이 9세가 그래서 불쌍해 죽겠어요. 예, 뭐 그렇게 해서 가게 됐대요. 그 이제 가는 루트를 보니까 네. 저기 성지에서 저 발칸반도 있는 데서 네. 쭉 위로 올라가요. 위로. 발칸반도에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 예.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시끄러웠던 크림반도를 네. 크림반도를 지나서 크림반도 옆으로 흐르는 강이 돈강입니다. 이 돈강을 지나서 또 그 옆으로 동쪽으로 동진한 볼가강이 나와요. 볼가강. 네, 볼가강을 따라서 볼가강을 지나면 어디가 나옵니까? 카자흐스탄이 나옵니다. 카자흐스탄을 관통해서 몽골로 가는 거예요. 중국을 피해갔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국 본토까지 들어간 건 아니네요. 그렇죠. 몽고까지. 그러니까 지금 크림반도, 돈강, 볼가강 유역을 경유해서 카자흐스탄을 관통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루트잖아요. 러시아 루트. 중앙아시아 루트라고 봐야죠. 옛날 소련 카자흐스탄, 옛날 소련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여기는 네.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긴 했었지만 따지고 보면 중앙아시아라고 봐야 됩니다. 네. 중앙아시아. 유럽이라고. 네. 이 중앙아시아를 관통해서 이제 몽골의 수도인 어디죠? 여기 카라코룸. 카라코룸으로 이제 가요. 카라코룸. 울란바토르가 아니고 카라코룸. 그 당시 수도 얘기하는 거죠. 카라코룸으로 갑니다. 근데 카라코룸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네네. 바로 그 적으세요. 예. 당시 러시아 지역에 진출해 있었던 군 사령관이었던 바투의 아들 사다크라고 합니다. 사르닥.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사르닥. 이 사람이 이제 이쪽 서방 세계와 접촉을 하고 하면서. 근데 아까 세자 네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사르다크나 사다크나 아니면 혹은 사르닥이나 뭐 부자도 가능하네요. 사닥. 네, 아닥. 사르닥이나. 오케이. 사르닥. 사르다크 뭐 분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그 굉장히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이런 종교 그 샤머니즘 이런 종교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쪽 서방으로 진출했던 몽고인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사르닥. 이 라인을 굉장히 잘 잡은 거예요. 무슨 라인이요, 무슨 라인? 이 사르닥을 만나려고 했던 게 이 사람이 바투의 아들인데
바투는 주치의 아들이에요. 주치가 그 징기스칸의 맏아들이거든요. 네. 징기스칸이 그러면 저기 친족이네, 친족. 한마디로 손자죠. 사르닥이 예. 사르다크가 예. 징기스칸의 증손자가 예, 된 그것도 가장 맏아들. 맏아들 계열에 있는 장손 계열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주치가 첫째니까 왕권을 계승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셋째인 오고타이가 칸이 되잖아요. 둘째로. 그러면서 주치는 이제 반란 혐의를 받고 죽어요. 그 병사를 하게 네. 되니까 네. 이제 바투를 사령관으로 임명해 준 거죠. 이제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그 서방 세계를 치는 최고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바투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혈족 관계로도 그렇고 가장 그 외교적 협상을 하기에 좋은 라인을 딱 캐치를 한 거죠. 아, 갑자기 김정남이 생각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겉돌고 있는 예. 유력자죠. 유력자고 그리고 이제 주치도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 사르다크를 네. 이 누구죠? 이 리브루크가 리브루크. 찾아가서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양반이 갔는데 네. 가톨릭 교인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갔다고 그냥 예. 종교를 받아들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얘기들이 있어요. 사르닥이 실제로 기독교인이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민경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바로는 네. 오히려 루브르크가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죠. 뭐 사르닥이 기독교인인 줄 알고 이쪽 라인을 잘 비비면 뭔가 아니,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방금 갔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 있었어요. 서방 세계에 이미 사르닥이라고 하는 애는 기독교인이야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처음에 갔던 카르피니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아마 이미 야리가 온 동유럽하고 네. 러시아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으니까 왔다가 이미 개종됐다. 그쪽에 있던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경로는 아직 정확하게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전쟁하러 가가지고 그 편에 종교를 받아들인다? 되나요? 그거 말이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또 어려운 나오니까 제가 또 뭐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거 아닌가? 서로 죽이면서 정드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는 없는 거죠, 여기. 그렇죠. 그 로마가 그리스 세계를 함락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지배를 했지만 네. 헬라 문화에 종속되잖아요. 그러니까 8년 전에 같은 카르피니의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다 설이지만 네. 그래도 그 러시아와 이쪽 그 동유럽 지역을 진주를 하면서 네. 그 지역에 굉장히 고상하고 고매해 보이는 종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배자니까 거기 있는 신부들이나 뭐 다 잡아다가 니네들 뭐 하는 인간들이냐, 니네들이 믿는 종교는 뭐냐 문답을 했겠죠. 그러면서 정치 군사적으로는 지배자지만 종교적으로는 종속 피지배 계층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교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 서방 로마 중심의 서방 교회는 아니고 뭐 러시아나 이런 동유럽 쪽에 있었던 약간 정교의 신앙을 봤다는 거네요. 약간 동방교를 자꾸 변호해드려요. 동방교회 청취자 중에 한 분께서 좀 동방교회를 접촉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단지 그냥 이종교가 아닌 그 크리스천리티의 범주 안에 입문해 있었다라고 보아진 게 아닌가. 뭐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설이 분분한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종교가 있었다라는 거, 주변에 여럿이 있었다라는 거는요.
이미 그 사회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네. 그러면 그 종교는 언제 들어갔냐고.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독교는. 오히려 그 몽고에 그게 경교. 남아있던 경교의 예. 후예들 식당 아닐까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 리브루크가 네. 원나라를 갔더니 네. 가는 과정에서 네스트리우스파 사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있었네. 이 리브루크가 반가워. 아우 이 반갑네요. 리브루크가 네. 그 이렇게 3년인가요? 아무튼 긴 여정을 네. 갔는데 그 일기를 다 써요. 음. 그 일기를 열심히 쓰고 그 일기가 나중에 그 당시 중세 시대에 동서양 교류의 중요한 자료로 지금 또 아주 원천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에 예, 들어갔다라는 그 친구들인 거잖아. 예, 당대에 소멸됐다가 이 원대에 다시 이렇게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던 이 네스트리우스의 사제들을 만난 기록들을 리브루크가 남기게 되죠. 그런 걸 보면은 원나라에 그래도 이 야리가온 이 네스트리우스의 신앙의 그 후예들이죠.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르다크도 바로 네스트리우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실망한 게 이해가 가네요. 갔더니 야 기독교인이라고 갔더니 막 삭발하고 뭐 나무 두드리고 네스토리우스 이상한 연불 같은 거 하고 쫓아난 애들 후예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을까. 네스토리우스 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요. 리브루크. 그러니까 예. 이제 여기 1937년에 네. 미국에서 발간된 네. Contemporaries of 마르크 폴로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리브루크의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진술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그 사르다크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전제하고 글이 전제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나는 아직 힘이 없으니까 네. 바투, 그러니까 아버지죠. 네. 바투한테 가서 얘기해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기독교인이란 걸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진술한다. 그 리브루크가 만나 사르닥을 만났더니 예.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라. 아빠한테 얘기해. 근데 아빠한테 얘기할 때 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기독교인이긴 했는데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긴 어려웠다. 요청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썰도 있고 예. 한 목사님 맞습니까? 뭐 설이니까요. 나 아니라는 설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그 통사들을 보면 네. 대체로 사르닥은 기독교인은 아니었다라고 단정을 좀 짓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37년에 발간되었다고 하는 게 서양의 책에서는 사르닥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단서를 다는 게 그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네. 기독교인이다. 이거는 하나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기독교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을 했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나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어라고 하면 네. 국적을 바꾼 걸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 몽고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찬덤 아.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크리스탄둠, 그 기독교 세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그 기독교라는 국가의 국민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원나라의 이 몽고 사람들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기독교 세계를 상대로 전쟁하러 갔다가 저쪽으로 투항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렇죠. 사르다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살까봐 솔직히 8,000km를 가서 본국에 돌아가면 너 조국을 배신했냐 이러면서 목이 달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것도 왕족이 그 당시 그러니까 몽고는 종교를 민족이나 국가의 하위 개념으로 좀 봤던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럼 몽고에 친일파다. 여기서 그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배신자. 굉장히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몽고 안에 네스트리우스 종교를 믿는 거는 또
국가 안에서 그냥 문화적으로 수합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서방 세계 종교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기분 들어요. 우리 이문학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지만 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원래 기독교인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인이 쫓겨날 때 나가보니까 또 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고는 네. 또 야, 아벨 어디 있냐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러고 도망가가지고 성을 쌓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도시를 만드는 네. 거죠. 예. 근데 그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만든 거 어디서 뭐예요?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문학자님? 그러니까 그 미안해요. 서양 중심주의 예. 입장에서 보면 네. 서양 밖에는 없는 세계인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종교도 생기고 신앙도 생기고 네.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서양 중심의 그 사고관에 그 쌓여있던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네. 근데 그런 환상을 늘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네. 그 시대에도 프레스터존이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기독교 국가가 있다라는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공유했던 걸 보면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걸 추구하는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도마를 다시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 돼. 이미 이 양반 의심받는 사람은 의심한 사람이 도마였잖아요. 네. 지금 가장 기독교를 알렸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또 도마예요. 체계적인 연구. 의심 받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밖에 없다니까. 관심 받는 거지 관심. 네.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그 리브루크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일기와 네. 이 기행문이라고 네. 해야겠죠. 네. 이 문헌들을 자료를 남겼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기독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이게 몽고 문화를 관찰하면서 쓴 글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바투를 만나요. 바투를 만나고 환대를 받고 이제 환대 받네요. 예, 칸이 있는 예. 그 저기 어디죠? 아빠. 카라코룸까지 네. 이제 네. 갑니다. 네.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몽골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 일행은 새 땅으로 들어가면서 야만인들에 둘러싸이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을 달라고 요구했고 양식을 조금 나눠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정도로 건방지고 예를 모르는 인간들이었어요. 육포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나 이런 게 네. 야만인으로 네. 봤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전에 그 네스트리우스나 도마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형성된 서구 세계의 우월주의 뭐 이런 그 사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의 그 어떤 원형적 태도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야만인들 그리고 그들은 건방지고 예의를 모르고 막 거지같이 계속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이제 그런 어떤 저열하게 경멸하는 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일본까지 선교를 오게 되면 네. 일본인들을 그 사비에르 같은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얗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다는 거예요. 피부가. 그러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피부색과 같은 어떤 동질성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여기고 얘네는 피부도 하얗고 무명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전에 만났던 동양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하얗다. 예.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인종적으로 생각하면 네. 우린 황인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노랗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당시에는 아직 그런 인종 개념이 확실히 성립되지 않아 있던 시기. 가부키 화장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가부키 화장을 언제 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몽고족 그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족으로 살던 사람들 좀 거칠고 좀 야만적인 그리고 뭐 피부색이나 외모도 이렇게 좀 네. 그런 투하고 아무래도 일본의 그 해양 문화고 그러니까 좀 더
피부가 하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배 타면 얼굴 까매지는데. 멀리 나가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루트를 보면 해상으로도 볼 때도 이제 인도의 고아, 그다음에 말라카 협의 말라카 여기가 이제 주요 이제 루트였는데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도인들 그리고 그 말레이인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부가 좀 검은색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와서 하얀 애들을 만나니까 되게 좋아. 아니, 그러니까 그 이미 까만 애들 만나면 저 인도의 쪽에 까만 분들 만나다가 네. 이쪽 중국이나 일본 오니까 누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하얗게 보이는 거지. 아, 그리고 이제 그 네스트리우스 관련 종교인들에 대한 네. 묘사들도 나와요. 이제 그 여기 그 리브르크가 네. 이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라고 경멸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네. 부도덕하였으며 네. 게을렀다. 또한 네. 그 감독들은 네. 교인들을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을 정도로 목회에 아주 등한시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일반 신자들은 그래도 일반인 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사제들은 대중적으로 경멸의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눈으로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그 경멸. 얘네들 도대체 뭐지? 이러고 보니까 족보를 따져 올라가니까 옛날에 우리가 쫓아낸 애들이야. 그렇네. 그러니까 리브르크가 보기엔 정통의 입장에서 이거를 하나의 이단 세력의 잔존 세력으로 게다가 좀 많이 변질된 세력으로 폄하하려는 어떤 전제를 깔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런 지적들을 하죠. 네스트리우스 이 신앙이 토테미즘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질돼서 혼합돼 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 많은 형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을 형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 부자들이 죽은 가족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 조상 숭배라든가 뭐 이런 어떤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그 경계를 하는 거죠. 지극히 서양적인 아주 가톨릭의 입장에서 아주 예. 가톨릭적인. 네. 지금은 뭐 가톨릭이 한국 사회 그 제사 문화, 유교 제사 문화를 이제 62년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지금 인정하지만 한국 교회 가톨릭 교회 그 초기 순환사는 그 순교 역사는 이 제사 문제거든요. 윤지춘 공상년 사건이나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서방교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토착적인 어떤 종교 문화들이 교섭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홍 박사님께서 오늘 어떡하냐 마테오 리치 다음 편이 우리 마테오 리치 편인데 예. 우리가 오늘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마테오 리치까지 가야 안 되겠냐 이런 얘기해도 하더니 벌써 아직 얘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1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분명히 오래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재밌네요, 근데 이분.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한마디로 리브르크를 통해서 네. 앞에 카르피니도 그렇고 네.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기독교랑 비슷한 게 있네. 네. 이걸 확인하는 중요한 또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놀랍네요. 있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을 수가.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결론부에서 한번 봅시다. 예. 기다려 주십시오. 정통 역사방송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철저한 이런 리브르크의 관점이 솔직히 19세기에 한국에 방문하는 내한 선교사들의 그 관점이라 문명 우월주의, 네네. 아시아에 대해서 좀 경멸하고 미개하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저분하고 이렇게 좀 봤거든요. 네. 이런 태도하고 어떻게 19세기의 태도하고 23세기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아마 그 중세 유럽 크리스찬 세계에서부터 형성된 게 아닌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그 몽고족의 침입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서구인들의 우월주의 의식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후에들 미국 선교사들한테까지 남아있던 게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살려주니까 얕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마운지도 모르고. 자기네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쩔쩔맸던. 봐달라고 해놓고 야 뻔뻔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보면. 막상 가보니까 예. 별거 없더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카르핀이 가보니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인면수심이 참. 예. 너무 그 예, 예. 과격한 표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자성어긴 했는데 네. 말을 뜻은 아. 좀 세네. 아, 붕우유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심초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과정 중에 불교 신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뭐 무슬림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이 르브르크 일기에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하면 길고 네. 결국 마지막에 이제 칸을 만나요. 네. 이게 헌종이라고 하죠. 예, 헌종입니다. 헌종. 예, 헌종을 아련하고 네. 몇 차례 종교적인 토론을 칸이랑. 합니다. 예. 오, 말이 다를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잡스러운 불교, 무슬림, 예. 네스토리우스 이런 애들 뭐 상대하니까 예. 잡스럽고 예. 칸만 섭외하면 예. 이 거대한 대륙이 크리스탄 둠이 된다. 뭐 그런 거죠. 이 그런 야심, 그런 어떤 그 경영 전략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칸만 접수하면 예. 이 대륙을 기독교가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그렇죠. 이거 우두머리만 이제. 여러 차례 토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칸이 착해. 우리 그러니까- 때리지 마라 그래서 안 때렸지. 와가지고 대도 안 하는 종교 가지고 이게 또 얘기하자 그래서 전 또 세계 얘기했지. 유례가 없는 예. 그 대제국을 건설한 네. 왕의 그 여유죠. 대범함. 내가 그래 한 수 배워볼게 얘기해봐 이거죠. 예. 그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어요? 결국은 그 동양을 끝까지는 못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몽고 제국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아. 로마보다도 더 큰 제국을 건설한 거니까 음. 그 정도 배포는 있는 거겠죠. 오늘부터 몽고 사랑하기로 했어. 몽고도 한번 가봐야겠네 네. 지금. 이 교수 연락해. 와, 좋네요. 근데 그 이제 칸하고 네. 이제 종교적인 토론을 하는데 네. 이런 눈에 띄는 대목들이 보입니다. 그 칸이 그 리브루크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몽고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 안에서 살며 네. 또한 그분 안에서 죽는다. 아니 잠깐만요. 누가 칸이 그랬다고? 네, 칸이. 그럼 칸도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종교적 범주는 예. 기독교의 카테고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그 불교 승려들하고 막 싸우고 그들을 공격한 그런 리부크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어. 성경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칸이요. 이 문학자님 눈 커졌어요. 지금 되게 좋아해. 지금. 저 진짜 몽고 한번 가봐야겠는데 뭐. 칸이 예. 전 세계 야 코란도 가져봐, 성경도 가져봐 해가지고 쫙 다 본 것 같아요. 그랬을 것 예. 같긴 한데. 다 펴놓고. 예, 왜냐하면 이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취약한 게 있어. 예. 소프트웨어가 약해요. 그렇죠. 하드웨어는 구축했는데 예, 예. 이 대제국을 그 경영할 만한 이 철학적 기반이 약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청와대에 계신 분처럼 철학적 기반이 약하니까 뭔가 철학적 기반을 세우려고 다방면으로 다독을 하고 여러 선생들한테 그 과외도 받고 그러니까 그랬던 좀 것 말씀을 좀 잘못하셨는데 우리 통치자 난 통치자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권한정지 통치자님께서는 권력 위임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께서는 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철학이 있고 다만 지식과 경험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 철학이 뭔지는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타 종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그 무례한 태도들을 이거 당신의 경전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배치된다. 막 은혜 받네 나 지금. 와, 은혜 그러면서 받네. 칸이 네. 리브르크에게 우리 몽골인들의 신앙의 캐릭터에 대해서 네.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여러 손가락을 주셨듯이 오.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본다. 이게 설교집 아니죠 이거? 예, 아닙니다. 예. 그분은 예. 너희들에게 신약 성서를 주셨지만 네. 너희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 여기 몽골로 치면 샤먼 같아요. 네.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행하며 또한 평화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 수 배워가는 거네. 네, 진짜 할 말이 없네. 제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여러 손가락을 주셨듯이 네. 하나님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네. 여러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류에게. 아니 이 양반은 그렇게까지 듣고도 뭐 변한 게 없어요? 그 리브루크가 망신을 떤 거죠. 그리고 그 칸은 리브루크는 여기 더 머물면서 포교 활동을 좀 하고 뭐 이렇게 네. 좀 하고 싶었는데 예. 야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이내 왕한테 가 이러면서 안 때릴게 보냅니다. 하는, 예. 그래서 리브루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모세와 같은 이적을 베풀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스스로 겸손해졌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몽고의 강을 빨갛게 물들이고 메뚜기 오게 하고 몽고 왕의 장자를 죽이는 능력이 있었다면 칸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을 텐데. 리브루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칸이 무슨 이집트의 바로라고 바로라고 생각해가지고. 생각하죠. 나에게 모세와 같은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었다면 칸은 내 앞에서 좀 더 겸손했을 텐데. 자기가 누가 오만하고 누가 겸손한지 갑자기 멘붕 헷갈리는 멘붕 확 상황이 옵니다. 옵니다. 예. 야 오늘 재밌네.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엄청나게 많구만. 야 한편의 이야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제가 예전에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전 칭기스칸이나 이 몽골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우리도 오리엔탈리즘에 이렇게 종속돼서 그렇죠. 몽골을 굉장히 저열하게 보고 이런 태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사상적인 어떤 이렇게 성찰과 자기 어떤 논리를 꼴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말을 아무나 합니까? 근데 약간 이 대목에서 보면은 그 종교 포용 정책, 약간 포괄주의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크리스찬리티에 입각한 포괄주의가 아니고 그냥 약간 종교 다원주의적인 어떤 태도, 상대주의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 몽고인의 종교 심성을 지금 오늘의 신학적 관점에서 이 다원주의나 혼합주의, 포괄주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재단하기가 수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야, 근데 굉장히 아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대담입니다. 그 샤먼이라고 그냥 함부로 그냥 다 그냥 싸그리 옮겨서 치부해버릴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목민 그 문화 속에 오히려 예. 그 요즘 오히려 노마디즘이라고 네네. 현대 철학, 탈현대 철학이 그 생각하는 그런 예. 어떤 자유인의 기상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더 포용적이면서 문화를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밑바탕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도 외워만 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대제국을 건설할 만한 그 소프트웨어를 그 몽고 제국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얕보고 갔다가 나보고 갔다 한 방 먹고 온 거예요. 뭐라고 답변도 못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좋습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 코알라님의 그 엄청난 뭐가 맨날 엄청난 뭐 그러니까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엄청난 그 워딩에 이어서 오늘 또 리부르크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경교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칸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칸께서 네, 우리가 극존칭이 됐어. 존경스럽잖아요. 칸카카 칸께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교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구 중심주의적인 걸 깔고 가면서 이제 저 사람들이 믿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이제 접합점이 안 된 것 같아요. 카르핀이나 리부르크는 선교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했고, 근데 리부르크는 어떻게 기독교적인 어떤 태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칸의 입장은 기독교를 배타하거나 탄압하려는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코르비노라는 신부가 코르비노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프란체스코의 소속인데 드디어 그 북경까지 함락한 이 1294년에 방문을 합니다. 1294년이니까 리부르크가 간지 몇 년이죠? 제가 빼볼게요. 93에서 40년. 40년이네요. 40년 만에 이제 코르비노가 북경에 도착해서 코르비노? 이제 송을 멸망시키고 수도를 카라코름에서 북경으로 옮긴 원나라의 세조를 쿠빌라이 칸을 만나러 이제 즉위식에 참여합니다. 쿠빌라이 칸. 우리 많이 들어보는 그 유명한 이름 아니에요?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 네. 코르비노. 그리고 여기 북경에 이제 교회도 세우고 네. 6천 명 정도 세례식도 갖고. 근데 이 칸들은 잘 받아줬네요.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원나라의 적인데. 원나라의 불교가 오든 모슬렘이 오든 뭐 천주교가 오든 다 와 우리가 다 우리의 영광으로 녹여줄게. 이런 그 지금의 미국 같은 어떤 분위기. 그 원나라에서 그 중앙아시아 아랍 지역 점령한 데서는 또 그 사람들이 이슬람 신앙을 갖는 걸 그냥 뭐 계속 용인해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토에 있어서는 강력한 제국을 수립했지만 그러니까, 종교 문화적으로는 관용적인 태도. 그러니까 미국 같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곧 해방할 것이다. 다인종. 아직은 강성하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듯이 앞으로는 미국도 나중에 원나라도 망했죠.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과 뭐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거는 홍 박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그거는 중국된 거야.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주의나 포용주의를 할 때는 그 제국이 성장하는데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이민 정책 배척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베타주의로 가면 멸망이 멀지 않았다는 거지 알까. 진짜 그런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앞에 카르핀이 리부르크는 간보기. 나중에 이제 코르비노가 와서 이제 명실상부 로만 카톨릭 교회가 원나라 안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이게 벌써 몇 년 만이에요. 한 50년 만에. 그런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통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이어지고 있죠. 정통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한국 기독교사랑 무슨 차이가 무슨 연관성이 있죠? 왔으니까 이제 우리까지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 당시 원나라는 어쨌든 이제 세력을 팽창하면서 나중에 고려하고도 갈등을 하게 되고. 고려랑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고 이제 그 아까 마저 얘기를 못했는데 코르비노가 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또 기존의 이 네스토리우스의 그 후예들과 종교적인 각축과 경쟁 관계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럼 외국 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가 서로 싸우듯이. 교인 놓고 싸우듯이 네. 뭐 그런 갈등 관계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작았으면 분명하네요. 예. 예, 아무튼 그 원나라 때의 독특한 제국의 문화적 지형 속에서 네. 이제 서방의 정통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이 네. 이렇게 원나라와 교섭을 했고 일정한 종교적 활동을 했다라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원나라의 국교로 만일 천주교가 정해졌다면 한반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은 뭐 이렇게 그 막 그때 고려 왕실하고 원나라 왕실하고 막 결혼도 하면서 인적 교류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분명히 종교적인 어떤 파급력이 한반도까지 미쳤을 수 있는데 네. 이건 여러 군소 교단 중에 교회 군소 종교들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고려는 어쨌든 불교에 기반한 그 종교적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원나라에 대한 반감 어쩔 수 없이 복속돼 있지만 저항심 그 이승유의 제왕운기 같은 걸 보면은 이 바로 원나라가 침공하던 시기에 이승유가 삼척에 들어와서 제왕운기를 쓰는 거거든요. 이 우리 한반도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따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 두 군데의 단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나라와 계통이 다르다라는 정체성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운기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이 몽골의 침입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그 지배계층이라든가 엘리트들은 아마도 원에서 유행하는 것들, 원이 즐겨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이 그 로만 가톨릭의 이 원나라의 활동이 고려까지는 크게 영향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수비를 잘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많이 막아냈잖아요. 합의도 잘하고 단판도 짓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을 못했잖아요. 몽고 문화가 많이 들어왔죠. 네. 그 조선 왕실의 그 궁녀들이나 아녀자들이 조공으로 가고 쓰던 예. 머리에 쓰던 가채 예. 사극에 보면 나오는 거. 그것도 다 몽골 문화고. 그다음 연지곤지 결혼식 할 때 혼인식 할 때 여자들이 꾸미는 풍습 이런 것들도 다 몽골. 중요한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예? 몽고 반점. 몽고 반점. 반점. 몽고 반점은 또 중국집 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 몽고 계통, 알타이 계통이잖아요. 우리 알타이 계통에서 이제 네. 찾아볼 수 있는 몽고점. 그러니까 그 몽고의 문화가 상당히 네. 많이 들어왔던 거는 사실인데 네. 종교적인 영향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오늘 네. 저 네스토리우스의 경교와 이 중국 지역에서의 그런 기독교 전통이 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법한 네. 어떤 하나의 그 종교적 현상으로 네. 미륵 신앙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미륵 신앙.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륵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정통 진보 역사 방송입니다. 진보가 들어. 좀 뭐라도 알아두느라고. 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륵 얘기가 갑자기 왔어요. 미륵이 어떻게 또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국 시대부터 네. 이제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네네. 한반도를 지배했던 정신 종교 문화는 이제 불교 문화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 삼국 시대부터 한반도에서 유행했던 한 불교의 한 신앙이 미륵 신앙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뭐 부처들이 있는데 네. 이 미륵불은 이제 한마디로 미래의 불이죠. 네. 그래서 석가모니 불이 구제할 수 없었던 중생들을 남김없이 구제하기 위해서 네. 대승적 자비 사상을 근거로 네. 출현해 미래에 도래하는 부처. 미래에 도래하는 부처. 미래에 도래해서 미래의 정토 세상을 네.
이룩하는 네. 뭐 그런 부처에 대한 믿음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왔던 부처님 석가모니 네. 이제 미래 또 오실 분을 기다리는 그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봐. 재림예수라고요. 그분이 평정하신다 뭐 그런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미래 세계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이념이 표출된 신앙 네. 이것은 이제 미륵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삼국시대 신라 이런 고구려 이런 데서도 이미 성행을 했는데 네. 이게 그럼 언제부터 사상이 생겼냐 보면은 약 그 BC 200년 경에서 AD 300년 사이에 인도 북서지방 대승불교도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대승불교. 뭐 이렇게 그 추정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범위가 길어요. 500년에 가까운 시기에 이 사상이 형성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대승불교라고 하면 우리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누잖아요. 네. 개인적 구원을 강조한 소승불교와 사회적 구원을 강조한 대승불교. 사회적 구원 이런 표현 자체가 기독교적인 아, 표현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집단 구원입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적인 용어는 생각이 안 기독교인들이 나는데. 주로 들으니까 전체적인 구원. 예, 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미륵 신앙 자체가 발현한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런저런 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면은 문화 원형 백과 사전이라는 용어 사전이 있어요. 여기 네. 보면은 이 미륵불 재림 신앙은 기독교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재림 신앙. 아, 재림신앙과. 예. 이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서양 문화의 색채가 농후하였던 서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불교를 전래하면서 이 신앙이 같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미륵 신앙이 같이 넘어왔는데 예. 결국은 이 서역과의 그 어떤 교습 과정에서 서양 문화의 색채가 이 불교에 이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거는 역사적인 진수 표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상에 대한 하나의 유사성에 따른 추측이죠. 그리고 토착화 신학 하시는 분들, 종교 신학 하시는 분들의 글에서도 이 불교와 기독교의 관계사나 비교 종교학적인 진술에서도 이 미륵 신앙과 재림 신앙의 유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글들을 논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불교에서 형성된 미륵 신앙이 어느 정도는 이 기독교의 그 이런 재림 신앙하고도 서로 상호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단일 한국인은 없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초기에 내한했던 19세기 네. 내한 선교사들 언더우드나 헐버트나 게일이나 이런 초기에 한국 종교 문화를 연구했던 존스 이런 사람들의 그 글들, 그다음에 영국 왕실에서 하는 왕립 아시아학회 그런 곳에 그 한국 종교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미륵 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하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보신학 방송을 또 하나 하지 않습니까? 양들의 침묵이라고. 거기에 이번에 삼위일체 논쟁을 했는데 요 다음 편이 헐버트 편이에요. 네. 그걸 한다고 하는데 오늘 또 헐버트가 나와가지고 네. 괜히 그 이름을 벗으면 좀 짠해. 벗은 것 같고.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못 읽기 힘들 것 같고 이런데. 헐벗고. 예, 그런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시기 아무튼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문화잖아요, 불교 문화. 네. 민중들을 지배하는 이 문화에서 특히 미륵 신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독교의 재림 신앙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우드나 게일이 쓴 책 이런 걸 보면은 저기 논산의 은진 미륵불, 그다음에 저기 충주의 수안보에 있는 미륵불, 그다음에 저기 언더우드 선교사가 찍은 사진들 보면은 저기 경기도 파주에 용미리 석불 이런 것들
직접 답사해서 찍은 사진들, 거기서 자기들이 기념사진 촬영한 사진들 이런 것들이 다수 아 그래요? 확인이 됩니다. 선교사분들이 그러셨어요? 예, 선교사들이 미륵부를 찾아다니면서 그 강화도의 그 만이산 참성대죠 거기가?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요. 아무튼 천재단 천재단인가요? 거기 방문하고 찍은 사진. 그래서 초기에 내한 선교사들이 한국의 고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미륵사에 있는 것도 예, 그 미륵사라는 절 이름 자체가 예. 미륵부를 모셔놓고 이렇게 종교 의식을 하는. 엄청 큰 그래서 되죠. 미륵사라는 절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미륵부를 깎아가지고 세워놓은 곳들이 전국적으로 편만합니다. 현재 있는데, 네. 특히 미륵 신앙이 한때 고려 초기에는 주춤하다가 고려 후기에 이 원나라가 침략하고 하던 시기에 네. 고려에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발견되는 미륵불의 상당수가 고려 후기에 네. 그 조각되고 조성된 미륵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외침이 많고 내란이 많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삼국 시대에 궁예에는 자기를 미륵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었죠. 네. 그만큼 이 미륵 신앙은 관심법. 삼국 시대부터 흘러오다가 후삼국 시대에 아주 성행했고 또 고려 말기에 성행했고 또 이제 조선 후기에 수많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밀란들의 그 상당히 지도층들이 자기를 미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특히 외침이 많고 국운이 기울 때 미륵신앙이 굉장히 득세를 합니다. 그럼 죄송한데 본인이 이제 재림예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미륵신앙에 기초한 건가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마테오 리치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네. 우리가 잘 아는 돌 아십니까? 네. 그 강증산. 네, 강증산도 바로 자신을 미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도교랑도 섞여 있다면서요, 그 양반은. 증산도가. 아 그런 면이 좀 있죠. 특히 한국의 민간 종교에 도교적인 신앙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 한 박사님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 그 조선 후기에 네네. 이런 신흥 종교에 대해서 예. 연구하고 계신 종교학 박사님 예. 계십니다. 네. 그분 모시고 한번 또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근데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초기 선교사들도 이 미륵 신앙에 관심을 가졌고 이것이 기독교적인 형태와 어떤 논리 구조를 굉장히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인도의 불교나 중국의 불교가 서구의 그 기독교적인 문화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종교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리브루크나 코르비노나 이런 서방 교회의 전도 활동이 고려까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이런 미륵 신앙이라는 형태로 간접적 영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 갔던 선교사 예수의 선교사 중에 발라리뇨라는 분이 있는데 발라리뇨. 네. 이름이 스페인 분이세요? 죄송해요. 발리나뇨.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 갑자기 막판에 한번 웃기시네 또. 근데 예. 이분이 일본 불교에서 개신교를 읽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많은 죄를 짓는다 해도 그들은 성불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부처 이름을 외면 구원을 받는다. 부처의 공덕으로 모든 네. 죄의 사랑을 받고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어떤 참회를 행하거나 성사에 참여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불교도와 루터 모두의 아버지인 악마가 만인사제설? 루터에게 가르친 교리를
그들은 정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일본 불교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아시아에 좀 퍼져 있던 불교 형태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종교나 신앙 체계 내에도, 그러니까 뭔가 자력 구원만으로 안 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란이나 기근이나 이런 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타력 구원적인 미륵불, 뭐 또는 메시아를 구세주를 희구하는 그런 신앙은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교가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그런 타력구원 신앙 또는 정토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토라는 게 뭐 기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건 좀 이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그런 대승불교화 되면서 그런 정토종도 나타나고 또 미륵 신앙이 또 생겨났는지는 조금 굉장히 재미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BC 200여년에서 AD 300여년경 인도에서부터 이 미륵 신앙이 발흥했다라고 추측된다고 하는데, 이때 그 그리스도교가 생기기 전부터죠. 그렇게 따져 보면은 바로 이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니즘,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코드가 이런 인도와 통섭되지 교섭되지 않았는가.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쌍방향 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도 원래부터 메시아니즘이나 뭐 묵시주의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어떤 중동이나 이런 페르시아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거니까 네. 이게 그 고대의 그 종교가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스팝하면서 네. 그런 신앙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저도 그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인은 없다니까. 네, 굉장히 그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것이 네. 나중에 고려까지, 신라 고려까지 들어와서 이 미륵 신앙이라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억지로 네. 엮어보려고 보니까 이미 우리는 영향 받았을 수 있다. 이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 포교나 선교가 아닌 간접적 어떤 영향권 하에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약간 신학적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 너무 활발하고 재밌게 6% 시작한 논의가 어느덧 갑자기 6% 먹고 싶습니다. 거의 1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늘 별거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뜻깊고 오늘 또 특히 우리 손 박사님이 이제 방송의 맛을 좀 알았다. 슬슬 입이 풀리기 시작한 걸 또 느끼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분량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뭐 강의로 아주 아름다운 세미나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소감 얘기하기 전에 잠시 광고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정통 기독교사 아닌가요? 정통 한국 기독교사 톱파보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공유하기, 댓글 달기. 될 수 있으면 팟빵에 달아주시고 들을 거면 웬만하면 팟빵으로 들으시라. 꼭 팟캐스트 아이튠스로 듣는 분들이 계세요. 순위가 안 올라갑니다. 될 수 있으면 헉 하셨습니다. 지금 손 박사님. 네. 팟빵으로 대놓고 들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댓글이랑 또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뭐 알고 보면 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뜻있고 마음 있는 분들은 광고로 참여해달라. 그래서 많은 광고도 부탁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광고 제작은 누가 해요? 쥐가 해줘야죠. 광고주가 직접 제작해서 보내주면 그러면 그냥 들어드리고 정 어려우면 제가 야매로 해드릴 수도 있다. 10,000원 더 주셔야 됩니다. 광고의 품질이 저렴하게. 그렇죠. 영화관 앞에서 나오는 넓은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영화관에서도 요즘 그런 광고 안 해요. 안 나옵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공유하기, 댓글 달기 너무너무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마디씩 계속 남겨주시고 어려운 얘기 있어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되게 즐겁습니다. 힘들어하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절세고 정리 한번 해주시고 소감까지 얘기해 주시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뭐 다른 하시는 얘기 없으세요? 어렵네요. 왜요? 저 이런 건 잘 딴 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럴까요? 우리 무슨 얘기 우리 할지 코알라님. 네. 저도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얻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역사 방송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리브르크가 만난 네. 이 몽고 제국의 네. 칸께서 네. 칸, 예. 예, 마치 그 구약 시대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보내게 했던 그 고레스와 같은 그런 이제 여호와께서 고레스. 세우신 네. 박근혜 임금이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칸 네. 근혜가 아니라 칸 네. 네, 좀 의미 있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좀 고대 종교사를 너무 단편적으로 알았는데 네. 좀 더 이렇게 통섭적으로 통속적으로. 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뭐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오늘이 내일이 돼버렸는데 재밌죠? 예. 예, 너무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주무시길래. 쉬는 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녹음하면 7시부터 녹음해가지고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희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얘기 해주시고 가세요. 그 쿠빌라이 칸 아니잖아요. 칸 이름이 뭐였죠? 아까? 아까 지금 리브르크를 만난 칸. 네, 헌종인데요. 헌종. 몽케칸이요, 몽케칸. 몽케칸. 네. 몽케칸. 제가 졸다가 아까 네. 그 칸께서 하시는 말씀에 눈이 번쩍 뜨죠. 그러니까요. 이제 은혜 받은 칸.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네. 저도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2002년에 네. 아시아 교회사 세미나를 처음 했었어요. 2002년에요. 예, 그때 했던 자료들을 다시 꺼내 보면서 이 완전히 옛날 2002년? 2002년에 네. 했던 자료들을 다시 꺼내 보고 옛날에 진짜 솔직히 석사과정 때는 네. 이렇게 이틀씩 밤을 새고 발제 준비하고 책 보고 이랬었는데 그때 막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이 옛날 자료들을 다시 꺼내 보니까 지금 그때처럼 별로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참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모니터를 1시간만 봐도 피곤하죠. 예, 이게 어른어른거리고 제가 젊을 때 놀기도 열심히 놀고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지만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눈이 보일 때 하라. 예. 이게 40대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30대 때 예. 이틀씩 밤새고 하던 그 열정 네. 이런 것들 다시 추억하게 되고 다시 복귀하게 됐던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고대 그 아시아 교회사 다시 꺼내봤는데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002년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김관성 목사님 돌아가신 고해입니다. 김관성 목사님이 2002년 월드컵 네, 2월 개막하기 4일, 전에 2월 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참 마음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때 공부도 안 하시고. 그때는 저 진짜 그 막 빵빵거리면서 네. 차물고 막 새벽에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요? 16강 그때 안정환이 역전골 넣었을 때. 우리 친구 아닙니까 또 안정환. 그날 바로 차물고 네. 나가서 거리에서 빵빵 하면서 한 몇 시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새벽인데 그렇죠. 항의 안 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손 흔들어주고 정말 그런 민족적인 어떤 대축제잖아요. 네. 그런 환희를 죽기 전에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촛불은 좀 그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안정환이 우리 친구거든요. 맞아요. 네, 76년생. 손 박사님 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 어떠한 얘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사를 네.
부동산 취득과 그 부동산 얹고 유동자산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 논리로 봤다. 예, 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 이쪽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재밌네요. 아. 네, 다시 보니까 옛날에 그렇죠. 볼 때 아우 지루해 뭐 도대체 땅은 언제 사는 거야 이러다가 네. 부동산. 여기 네. 코르비노 쪽 가니까 좀 사는 것 같아요. 교회도 짓고. 네. 그쪽으로 연구하는 것도 진짜 그쪽 코르비노 재밌었죠. 쪽을 연구하세요. 네. 성교하고 포기하는데 땅은 왜 사? 뭐 이런 거. 오늘 카르피니하고 리브르크 예, 많이 얘기했는데 예, 예. 코르비노는 간단히 했어요. 예. 다음에 손 박사님이 코르비노 발제 한번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부동산과 유동자산 취득에 부동산 관한 입장에서 한번 코르비노의 예, 자산 축적에 관한 연구. 예. 예, 잊지 말고 해주십시오. 그래요. 뭐 오늘 녹음 괜찮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참 좋았는데 우리 홍 박사님한테 그 저항을 좀 해야겠습니다. 녹음 사진 올려드리고 자료는 우리가 올려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좀 일찍 달라. 네. 맨날 늦게 주니까 우리가 밤 꼴딱 새고 이거 보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일찍 주시고. 저 되게 바빠요. 맨날 밤새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애들 재우고 밤에 짬내서 그러니까요. 자료 수집하고 어디 뒤적거리고 내가 다 스캔해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텍스트도 없고 찌라시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다 고생하십니다. 스캔해서 지금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 하루만 먼저 하시라고. 나도 피곤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소감 잠시 말씀드렸다면 저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경교가 네스토리오스 악파의 후예들이 살아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죠.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다 찢어지고 분열되어도 살아남을 건 살아남는다. 네. 두려워하지 말자. 망가지고 찢어지는 거는. 지난번에는 80년 설 제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80년 이후에 찢어지더라도 겁내지 말고 지난번엔 절망의 신학이었는데 희망의 오늘은 신학. 희망의 신학으로 바뀌었어. 박트만 발트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만 카톨릭 중국을 간보다였는데 마지막에는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간 빼주다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